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국회의원 12명 실명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윤미향, 우상호 등 해당 의원 등은 집안 사정이라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뜻을 박범계 장관에 전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 수장이라면 전해야 할 조직 전체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접수한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한 달 넘게 국방부 보고를 뭉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검찰이 무기징역과 4조 원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질병청이 일부 병원의 백신 접종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보건당국이 고령층 최소 예약 인원을 낮게 잡으면서 잔여 백신이 빠르게 소진된 게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크레인을 타고 아파트 외벽 페인트 칠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사했습니다. 수배 검거를 위해 출장을 간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동승석엔 후배 경찰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할 뉴스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비실명 발표 단 하루 만에 전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머뭇거리다 자칫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서두른 인상이 역력한데 해당 의원들은 대부분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당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의원도 꽤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공식 발표 내용 보시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든 고강도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크게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나누어 해당 의원들의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솜방망이 처분으론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LH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됐던 지난 3월 당 지도부가 권익위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며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합니다.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지난 재보선과 내년 대선을 의식해 당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요청했던 만큼 극약 처방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해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가 탈당이나 출당을 권유한 해당 의원 대부분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2명 의원들의 면면과 이들이 받는 의혹들은 어떤 것인지 조정린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 철도 개발 호재가 있던 경기도 부천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는 의원은 서 의원을 포함해 김한정, 임종성 의원 등 3명입니다. 하지만 서 의원과 임 의원은 모두 결백을 주장했고 김 의원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지도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논란을 일으켰던 윤미향 의원 등 4명은 차명 보유 등이 의심되는 명의신탁 의혹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윤 의원은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상호,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의원 등 5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4선의 우 의원은 농사를 짓는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소명조차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 접근법이었느냐, 무리하지 않았느냐. 당 지도부의 선당우사 요구에도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 다수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번 사안이 진실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국민의힘은 탈당 쇼라고 민주당의 결단을 깎아내리면서도 논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번 조사 자체가 민주당이 자청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대처 역시 전에 없이 신속했기 때문이겠죠. 국민의힘도 즉각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고 한 걸 보면 압박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과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과 가족이 최대 주주인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진해양 일대 땅을 낮은 값에 산 뒤 매각해 2년 만에 30억 원가량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입니다. 용인시장 시절 주택건설업체의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정찬민 의원, 농지법 위반과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이주환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투기의혹 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탈당을 가장한 쇼라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했던 만큼 당당하다는 입장이지만 파장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받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예, 놀랍죠. 민주당이 오늘 조치를 보면 정치권이 얼마나 민심에 예민하며 또 대선을 앞두고 다급한지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 12명이 탈당한다면 이것 역시 앞으로 정치 지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그 파장은 정치권 전체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예상 못한 초강수가 나왔어요. 이 조치들이 발표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보는 됐습니까? 그럴 거라고 다들 예상을 좀 했었는데 예. 사실상 당 공식 발표가 직전에서야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당사자들이 해명을 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는데요. 반발이 거센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초 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라서 소명을 듣겠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밝혔었지만 이 탈당 권유 조치를 발표하기 직전에서야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됐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명단을 가리고 논의를 해서 유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제19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소명 생략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만큼 전격적인 조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당 차원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오늘 명단에는 우상호 의원이 사실은 눈길을 끌었는데 우 의원은 송영길 대표와 이제 대학 친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죠? 네, 송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수세 국면을 돌릴 카드가 필요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는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죠. 특히 이 송 대표는 취임 이후에 종부세 등 부동산 완화 정책을 추진했었지만 친문 의원들에 밀려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 돌린 부동산 민심에 어필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최고위원은 174석 거대 여당의 12석은 그리 큰 타격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송 대표보다 젊은 최고위원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이 송 대표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젊은 최고위원들이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조국 반성문이 초선 의원들로부터 나왔던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뭐 조금 전에 의원들의 반발 목소리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셉니까? 이 반발 분위기가? 실제로 좀 거부를 하고 탈당 조치에 불응하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있는데 예. 무엇보다도 당의 정략적인 판단에 희생이 됐다 이러면서 억울해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현재 12명 가운데 7명이 불복하거나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잔금 처리 전에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의혹을 받았던 김회재 의원은 잔금을 모두 받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졸속 조사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저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집을 매각하기로 약속을 했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 판에 탈당 권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한편 당은 오늘 비례대표인 윤미향 그리고 또 양이원영 이 2명 의원에게는 탈당 대신 출당 조치를 내렸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직 자체는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과 똑같이 수사를 받으라 이런 당의 기조와는 다른 조치라서 꼼수 조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윤미향 의원 얘기도 좀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번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때도 당에서 결국은 내보내지 않고 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것도 못 피해 가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내부 비판까지 감수를 해가면서 윤미향 의원을 옹호했었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정의연 이사장 재직 기간 동안 횡령과 사기 의혹 그리고 또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요. 또 대출 없이 2차례 주택을 구입해서 자금 출처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적은 유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오르면서 당적을 이번에 내려놓게 됐습니다. 예, 이번 신속한 조치를 무기로 민주당이 이제 야당을 향해 공세로 돌아설 것이고 정치권이 한동안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군요. 예, 최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김모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는데 박 장관은 김 총장의 발언이 세다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권과 호흡이 맞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소위 반기를 들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또 한 번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호수 총장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는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입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글에서 조직 개편의 핵심인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 전원은 법무부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의 공개 반발에 박 장관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또 대검 회의 결과를 사전에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며 김 총장을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도 만났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이면서도 동시에 긴장 관계에 있는 두 기관 수장의 첫 만남이어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공개적으로 주목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검찰과 공수처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백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질문을 받으며 공수처 입구로 들어섭니다. 취임 인사하러 왔으니까요. 취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김 총장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30여 분 동안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덕담을 하는 자리였으며 관심을 모았던 사건 이첩 등에 대한 두 기관의 갈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만나서 처음 인사하는 이야기고 덕담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쟁점들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차차 소통해서 풀어나가야지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사건 재이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주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의 사건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문 지검장 등은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함께 근무하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예, 조금 전 제가 김호수 검찰총장이 갑자기 왜 반기를 들고 나왔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검찰을 취재하는 김태훈 기자가 그 답을 가져왔습니다. 자, 김 기자, 김호수 총장 하면 말 잘 듣는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 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오늘 발언은 좀 의외입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격한 갈등을 빚은 탓인지 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 서로 호흡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과시해 왔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게 첫 인사 방문 이후 대검과 법무부의 합동 브리핑 장면이었죠. 이후 발표된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도 김 총장은 자신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공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검찰의 독립성까지 언급한 걸 보면 발언이 상당히 세졌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세졌을까요? 네, 저희도 상당히 놀라는 수위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이 오늘의 입장의 표현이나 내용 모두 상당히 수위가 높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대검 부장단과 검사장급 인사들을 두루두루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검찰총장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 반기를 들었다거나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이 시기상조라는 해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치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입장을 전했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런 해석이 더 많습니다. 이 김 총장이 법무부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이제 전달한 것은 맞습니다만 예. 이 법무부 직제 개편안은 이 일선 검사 대다수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개편안은 김 총장 취임 이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선 검사들의 의견 역시 이미 취합이 된 상태였고 어제 대검 회의에서 이게 단순히 공식화돼서 전달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개편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이 다 모아져 있는데 새로 취임한 김호수 총장이 이걸 전달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처지였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의 수장이라면 이 묵살할 수 없는 검찰 조직 전체의 의견이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방탄 총장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검사들도 일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으로선 후배들에게 믿고 따르라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김 총장 역시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본인 역시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김 총장이 강수를 둔 건 분명한데 법무부가 조직 개편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양쪽의 갈등이 좀 커질 수는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법무부가 원안을 계속 고수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본격적으로 척을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이번 사안은 법무부가 조직 개편안 원안에서 일부 양보해서 이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좀 더 많습니다. 예, 뭐 아직은 해석의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검찰총장의 면도 좀 세워주고 법무부의 개혁 명분도 살리는 뭐 일종의 역할극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1조 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4조 원 넘는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에게도 수십 년씩의 징역형과 수조 원대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긴 대형 금융사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의 우량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비상장 부동산 업체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3,200여 명으로부터 1조 3천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김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대표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3조 4천억 원, 사내이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 남편인 윤모 변호사에게도 징역 20년과 벌금 3조 4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검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범행 액수의 3배 안에서 벌금을 구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남편 유산 5억 원을 투자했다 피해를 본 할머니는 자식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 등은 법정에서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서 기막힌 새로운 뉴스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사건을 접수하고도 한 달 넘게 국방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과거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난주 금요일 밤 공군 장교 12명이 술 파티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모 중사는 사흘 뒤인 지난 3월 5일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고충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군 훈령에 따르면 상담관은 중대 사고라 판단되면 국방부에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한 달이 지난 4월 6일이 돼서야 첫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양성평등센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범위에 놓고 확인을 하고 있고 감사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이모 센터장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전 시민캠프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정책실장을 맡았고 2019년에 민간인 최초로 현직에 임명됐습니다. 이 센터장은 보고 지연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퇴한 지난주 금요일 사천 제3훈련비행단 영내에서 중위 계급인 학생 조종사 12명이 단독 비행기념 술자리를 벌여 방역 지침을 어긴 게 적발돼 공군의 군기 문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은 성추행 은폐가 벌어진 20전투 비행단에서 이륙 중이던 KF-16 전투기에 화염이 발생하면서 조종사가 비상 탈출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는 월 말까지 1,400만 명 이상 3분기까지는 국민 70%가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당국으로부터 접종 연기를 통보받은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원인으로 잔여 백신 열풍이 꼽히는데 자세한 전후 상황 정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 다음 주 200여 명이 접종 예약했는데 배정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병뿐입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해도 최대 120명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자분들보다 더 적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인근의 다른 병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약자들을 다 접종 못할 만큼 물량이 모자라서 의료기관들은 고령층 접종 초반에 질병층이 최소 예약 인원을 5명까지 낮추면서 잔여 백신이 7명분까지 늘어나자 젊은 층이 몰린 게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고령층 예약자보다 젊은 층들이 훨씬 백신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된 거죠. 백신 부족에 관할보건소는 지역 의료기관에 일부 접종 일정이 미뤄진다고 공지했습니다. 코백스 물량이 추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만 회분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관별 상황에 따라서 예약자 중 일부가 불가피하게 접종 일정이 이제 조정될 수가 있고 여기에 병원들이 보유한 기존 예비 명단 접종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잔여 백신 수요는 여전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질병청과 협의해 예비 명단 유예 기간을 내일에서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10살 난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모 부부가 직접 찍은 동영상이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아이에게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 부부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10살 조카가 숨지던 2월 8일까지 이들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 공개했습니다. 13건의 영상에는 A씨 부부의 엽기적인 학대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영상에는 A씨 부부가 조카에게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게 하는 충격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학대에 지친 아이가 다리와 팔도 제대로 쓰지 못하며 힘없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장면도 담겼습니다. A씨 부부의 학대는 조카가 숨지기 2달여 전부터 약 20차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병원에 갔더라도 소생하기 어려웠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오열이 이어졌고 일부는 사형을 요구하며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A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대구에서 용인으로 수배자를 잡으러 간 경찰이 음주 사고를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찰관 사고 차량을 수습하러 온 이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말라면서 입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터널 주변입니다. 부서진 차량 구조물이 곳곳에 나뉜 겁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카니발 승용차 한 대가 이곳 터널 옆벽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전신주는 이처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수배자 검거를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용인으로 출장 온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형사들입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경찰 신분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찰서 팀장이라고 거짓말하세요. 알리지 말라고. 해당 경찰서는 이들이 숙소에서 반주를 마셨다고 해명했습니다. 숙소에서 4명이서 식사 겸 술을 좀 마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자는 줄로 알았는데 제가 중간에 2명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병원에 입원 중인 대구경찰 2명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이들이 언제 숙소를 나와 새벽 3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등 음주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국내 최장거리인 3.2km 짚라인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관광객 2명이 60m 상공에서 매달려서 1시간 40분을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어쩌다 문제가 발생한 건지, 구조는 또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봉산 정상에서 남성 2명이 짚라인을 타고 출발합니다. 30에서 35도 경사진 내리막 1.1km 코스인데 400m를 지나면서 갑자기 멈춥니다. 남성 2명은 지상 60m 상공에서 꼼짝없이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무섭다, 야. 이러고 불러, 이러고. 짚라인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6일 오후 4시쯤. 계곡 사이에 설치된 짚라인이 중간에 멈추면서 안전요원은 접근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상공 60m에 매달려 있던 관광객 2명은 1시간 4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자력으로 오시더라고요. 할인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저희를 해가지고 밀었는데 이게 아무리 땡겨도 처음에 안 가더라고요. 함양군은 과속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가 민감하게 작동하면서 짚라인이 갑자기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지 어쨌는지 뭐 이렇게 좀 편심이 발생하는 바람에 뒤쪽 롤러에 브레이크가 걸린 바람에 중간에 이렇게 서서.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천둥과 번개 등 기상 악화로 대봉산 휴양밸리의 모노레일이 20분간 멈추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근로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됩니다. 이 사망 원인으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 시간 조작 등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우선 최근 있었던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직원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그 위반, 그리고 이제 수사, 사법 처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정 조치되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지난달 25일 네이버 직원 A씨는 경기도 성남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남긴 메모에는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네이버 노조는 자체 조사에서 A씨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결론 내리고 어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년 이상의 회사의 관련 절차나 기고를 통한 수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회사의 무책임한 방조와 묵인입니다. 네이버는 2016년과 19년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돼 3년 주기의 정기근로감독은 물론 수시감독도 최근 5년간 받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IT 업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업계 전반으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이선호 씨가 작업 도중에 사망한 게 불과 50여일 전입니다. 그 사이에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5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3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한 날도 4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크레인을 타고 아파트 외벽 페인트 칠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모도 고정장치도 없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서울 성내동 7층짜리 아파트입니다. 페인트 칠을 하던 크레인 작업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30분쯤 이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60대 인부가 추락했습니다.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분이 추락을 한 거예요. 앰뷸런스 출동하고. 사고 당시 크레인에는 2명이 타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2명 모두 줄로 몸을 묶는 안전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부는 사고 20분 뒤 들것에 실려나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현행법엔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 인부들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대 등 추락 방지 시설 등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다 들여다봐야죠. 법 위반 사항들은. 경찰은 도색업체 대표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조사와 별도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은 내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대표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 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법원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9달 동안 매주 2차례 인턴을 하러 온 조 씨를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일시와 업무를 특정하지 못했고 인턴 활동 증빙도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대표가 반성하지 않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최 대표는 앞서 다른 재판에서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발언이 묘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항하기 위한 제3의 친문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웃기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같은 날 개헌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의 제3 후보 불가론과 이낙연, 정세균의 개헌론이 어떤 정치적 함수를 가지는지 윤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내년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 대선 출마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자고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토지를 중심으로 한 누진세 강화 함께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헌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대선 주자가 경선 연기 주장에 이어 개헌 주장까지 같은 시기에 꺼낸 건 지지율 정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협공 카드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귀국 후 이 지사와 만났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지사를 배제한 친문 제3후보 옹립 주장은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열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의 당원 투표율이 36%를 넘어섰는데 그 열기만큼 네거티브 공방도 뜨겁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 간에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개입 여부는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예민한 문제여서 후보들의 신경전이 특히 치열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치러진 당원 모바일 투표엔 선거인당 34만여 명 중 36.2%가 참여했습니다. 어제 TV조선이 중계한 후보자 토론회 전국 시청률도 4%에 달하면서 관심이 뜨거웠는데 윤석열 전 총장 영입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호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방어적 디스 아니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후보나 저는 근데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것에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고요. 아까 제가 형사 책임을 지라고 했다는데 잠시만요. 왜 가짜뉴스를 퍼뜨리십니까?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다시 만난 두 후보는 김무성 전 대표의 배후 지원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김 전 대표를 만나고도 부인한 이유를 물으며 약속한 것이 있냐고 따졌고 이 후보는 사적인 모임이고 약속한 것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내에선 김 전 대표가 당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며 막후 구태 정치를 그만두란 공개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측은 이 후보 지원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흑색 선전이라고 했습니다. 조호영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 후보를 겨냥해 강경투쟁보다 선거에서 이긴 본인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자신했고 나 후보는 제가 핍박받을 때 같이 보호해 주셨냐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ARS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역대급 투표율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지 여부는 사흘 뒤 전당대회장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출신의 변호사가 방송에서 천안함 함장이 장병들을 수장시켰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한미연합작전 도중 폭침당한 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당사자인 최원일 함장은 작전이 아니라 경비 업무 도중 폭침을 당한 것을 왜곡했다면서 심리적 의뢰를 맞았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군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상호 변호사가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입니다. 천안함 함장이 생떼 같은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한미 연합훈련 작전인데 자기가 폭침당하는 줄도 몰랐다는 건 지휘관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회자와 패널들의 만류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은 조 변호사는 방송 직후 막말 논란에도 도대체 뭐가 막말이냐며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천안함 막말 민주당 호의 함장은 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재조사를 운운하고 나선 이 정권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최원일 전 함장은 당시 연합훈련이 아닌 경비 업무 중이었는데 기초 사실조차 틀린 음모론을 주장한다며 2차, 3차 가해 행위로 심리적 어뢰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고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천안함 유족들은 내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뉴스를 한창 준비하던 저녁 시간에 CNN, 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수 언론사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보기관 사이트도 마비됐는데 일부 복구가 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사 홈페이지입니다.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뜹니다. 영국 정부 홈페이지도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가디언 등 다른 언론사 홈페이지도 먹통입니다. 오늘 저녁 세계 주요 언론사와 영국 정부 등의 홈페이지가 일제히 다운됐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부터 SNS 사이트 레딧까지 접속장애 신고 건수만 2,000건이 넘습니다. CNN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패스틀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체는 각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 서버에 문제가 생겨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일부 사이트는 복구됐지만 여전히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SNS에는 웹사이트가 먹통이 돼 불편하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패스틀리는 서비스 성능에 영향을 준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한 제약사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해서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매 치료제가 승인된 건 18년 만인데요. 이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아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FDA가 새로 승인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입니다. FDA가 가장 최근에 승인한 건 2003년 메만틴이었습니다. The Alzheimer's Association has been waiting decades for this. This is such an historic moment and a huge victory for people all over the world suffering with Alzheimer's. 18년 만에 신약이 나온 건데 정신적 쇠퇴를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이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메만틴은 불안이나 불면증 등을 관리하는 데 그쳤지만 아두카누맙은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해로운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하는 게 목표여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nd the goal of the drug is to slow down disease progression. Does it help with memory function? Maybe. But does it cure the disease? No.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효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약사의 임상시험만으로는 약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FDA는 이 때문에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식 승인이 떨어지면 신약은 에듀헬름이라는 제품명으로 팔릴 예정입니다. 가격은 연간 투여량을 기준으로 환자당 약 6,230만 원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요즘 마스크에 조그만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는 분 많으시죠? 마스크에 붙이면 향이 나는 마스크 패치입니다. 판매자는 입냄새를 막아준다고 광고하는데 정작 안전성 검증은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붙은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 입냄새를 없애준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패치들입니다. 마스크를 갈고 싶은데 패치 이용해가지고 좀 깔끔하고 좀 상쾌하게 이용하고 나름 개성도 표현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패치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유행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제 봤더라고요. 마스크 패치는 스티커 형태로 마스크에 부착해 쓰는데요. 패치가 코와 입 등 호흡기와 밀착하게 됩니다. 일종의 방향제인데 문제는 인체에 유해한지 괜찮은지 여부입니다. 그 화학물질 자체가 기관지 세포나 세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가 가습기 살균제죠.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제품들을 조사해봤더니 모든 제품이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스크 패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소비자분들께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일반 방향제라도 마스크에 부착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49개 마스크 패치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환경부에 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스리랑카와 월드컵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투르크메니스탄전 이상의 시원한 골 세례를 기대해도 될지 장동욱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골망을 말 그대로 폭격하며 시원한 대승을 선사한 축구대표팀.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이선 침투, 수비수들의 공격적인 전진으로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된 약체 스리랑카입니다. 지난 1차전 홈경기도 돌잔치였습니다. 김신욱이 4골을 터뜨렸고 손흥민이 2골, 권창훈과 황희찬이 각각 1골씩 터뜨리며 스리랑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전원이 공격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전술을 펴는 만큼 의외의 득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선 센터백 김영건과 풀백 홍철이 각각 골과 도움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스리랑카 킬러 김신욱은 물론 송민규와 정상빈 등 신예들의 활용 여부도 관심입니다. Os seus dias de trabalho connosco, a sua integração com qualidade, dois jogadores com uma margem de progressão. 온라인 판매된 입장권 3,500여 장은 불과 2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웅이자 영원한 멀티플레이어 고 유상철 감독의 영전에 승리를 바치자는 목표까지 생겼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스리랑카를 상대로 한 태극전사들의 또 한 번의 골 폭주. TV조선에서 독점 생중계됩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이 즐겨 연주했던 왕벌의 비행입니다. 왱왱거리는 벌의 날개짓을 숨가쁜 32분 음표로 구현해냈죠. 그렇듯 벌은 하루에 꽃 1000송이를 찾아다니며 30km를 비행해 단 1g의 꿀을 얻습니다. 시인은 아내와 살면서 사랑 1g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줘도 갚을 길이 없을 사랑 1g을 떼어 먹으며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보다 크고 무거운 우주가 내게는 있지 않습니다. 하긴 DNA 1억분의 1g으로 수십 년 전 살인범도 찾아내는 세상이니 1g이란 얼마나 막중한 무게인가요? The Treasury will not be out one red cent for whatever happened there. 백악관 헬기를 타고 원정 골프를 즐긴 보좌관을 해임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불프 독일 대통령은 은행보다 1% 낮은 이자로 친구에게서 돈을 빌렸다가 사퇴했습니다. 공과 사란 그렇게나 엄중합니다.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진실을 결코 단 1g도 감춰서는 이랬던 박범계 장관이 이번에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또 1g을 말했습니다.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박 장관은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자 대통령의 대학 후배를 승진시켰습니다. 후임에는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여한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를 앉혔습니다. 권력형 사건을 담당하는 지검장들에는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간부들이 기용됐습니다. 반면 윤 총장 징계에 반대했던 간부들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놓고 공과 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박 장관이 생각하는 공과 사의 기준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사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2중 3중으로 봉쇄하는 방탄 보안 인사의 완결판이라는 얘기는 그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뜻인죠.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는 단 1g의 하자도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말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 완전 무결에 대한 자신감을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김호수 검찰총장은 탕평 인사를 건의했다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단 1g 하자까지 막는데 절러리를 선 것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고 박 장관은 놀란 듯 하면서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세더구만요. 하긴 이렇게까지 검찰 인사를 해놨으니 조직 개편안은 생색만 내고 다 안 밀어붙여도 되겠다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마지막 1g까지 방탄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여름이 왔음을 실감케 하는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8월 초순의 한여름 더위를 보일 텐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청주와 대구는 32도, 전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속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와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제주도는 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내일은 9시에 찾아뵐 수가 없게 됐습니다. 8시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보시고 저희는 축구 경기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뉴스9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